이른 새벽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자리한 낡은 한옥에서 이순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2세의 순자는 5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손때 묻은 문짝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니 가을 햇살이 시든 국화 꽃잎 위로 스며듭니다. 순자는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낙엽을 쓸어 모았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남편 김영철이 심어놓은 감나무가 서 있고 그 아래에는 빛바랜 플라스틱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흰쌀밥, 김치,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게 차려진 상 위에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으며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언제부턴가 이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거실에서는 75세의 영철이 TV 앞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영철은 여전히 경제 뉴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저 TV 속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자가 밥상을 들고 오자 영철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고맙습니다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드시면서 보세요. 순자가 작은 밥상을 영철 앞에 놓았지만 영철은 여전히 TV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몫을 가져와 영철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영철은 읍내 나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바둑을 두거나 옛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영철의 유일한 바깥 활동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영철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집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시절 영철과 함께 이 마당을 거닐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의 영철은 열정적이었고 순자를 향한 사랑도 뜨거웠습니다. 참 오래됐네요.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순자는 오래된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증명서와 오래된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노란 빛으로 바랜 혼인신고서를 꺼내든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어린 두 사람의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혼인신고서를 가슴에 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지금의 공허한 일상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삶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낙엽들을 흩날렸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혼인신고서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는 그때 현관문에서 택배 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택배 기사가 작지 않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영철님 댁 맞으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인 란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단지 서울시 강남구라는 주소만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순자의 마음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영철에게 택배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영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영철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택배가 왔어요. 순자가 상자를 가리키자 영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택배요? 영철은 상자를 살펴보더니 발신인 란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아세요? 순자가 물었지만 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은 조심스럽게 택배 상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지를 벗겨내자
오래된 신문지에 쌓인 물건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작고 노란 아기 옷이었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달린 예쁜 원피스였는데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아들 하나뿐이었고 손자도 아직 없었는데 왜 아기 옷이 배달된 것일까요? 영철의 손이 더욱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옷 아래에는 두꺼운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만들어진 앨범의 표지에는 금색 글씨로 추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철이 앨범을 펼치는 순간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영철과 낯선 여인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영철은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옆에 선 여인은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철과 여인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배경으로는 바닷가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앨범을 빼앗듯 가져와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영철과 그 여인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 세 번째 페이지에는 놀이공원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두 사람은 연인처럼 가까이 붙어 있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순자는 충격적인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예쁜 글씨체로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할 박미경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영철의 필체로 나도 미경이를 사랑합니다 라는 답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앨범이 떨어졌습니다. 박미경이 누구예요? 순자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소리였습니다. 영철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순자가 소리쳤지만 영철은 미안해요. 다 옛날 일이에요. 라고 겨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상자 안을 더 뒤져보았습니다. 아기 옷과 앨범 외에도 작은 편지 봉투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어보니 영철 씨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물건들을 돌려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미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바닥에 던지며 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철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다 끝난 일이에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영철이 간청하듯 말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적막한 한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박미경이라는 여인과 영철이 찍은 사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영철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고 순자는 혼자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영철이 자주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던 시절, 늦은 밤에 돌아와서도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던 시절들이 모두 이 때문이었던 것일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전화번호부를 꺼내 법무법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게 될 줄은 몰랐지만 순자에게는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읍내에 있는 작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법무사는 중년의 친절한 남성이었는데 순자의 사연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님, 황혼 이혼 사건이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정말 확실한 마음이신가요? 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순자에게 이혼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협의 이혼이 어려울 경우 조정 신청을 해야 하고 그것도 실패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순자가 물었을 때 법무사는 상당한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셨고 배우자의 불륜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영철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철 씨,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순자의 말을 들은 영철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영철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순자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저를 바보로 만들며 살아왔잖아요. 영철은 순자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순자 씨, 제발 진정하세요. 미경이하고는 정말 끝난 일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물건들을 보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자는 영철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배신한 건 변하지 않아요. 이혼 조정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었고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순자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법원에 가본 적이 없었던 순자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조정실에서 순자와 영철은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었습니다. 순자는 지난 세월 동안 영철의 무관심과 배신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가난한 시절부터 함께 고생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옆에서 버텨줬고 친정에서 가져온 돈으로 사업 미천도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 몰래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철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조정위원님,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순자하고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이제 와서 헤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의 말에 순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영철의 태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은 두 사람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겠다며 다음 조정 기일을 잡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순자와 영철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엄마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리니 딸 지혜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지혜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지혜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야, 너는 어떻게? 순자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랑 그런 사이였다는 거 진짜예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영철은 딸 앞에서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엄마와 이혼까지는. 영철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혜는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몰라요? 순자는 딸이 자신 편에 서주는 것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가족이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두 번째 조정 기일이 다가왔지만 영철은 여전히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영철은 저희가 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순자도 나이가 있는데 혼자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도 하겠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자 순자는 법무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영철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로 온 앨범과 편지, 그리고 순자가 기억하는 영철의 수상했던 행동들이 모두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무사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미경이라는 여성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사가 고용한 사설탐정이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영철과 박미경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20여 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고 박미경은 현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미경과 영철 사이에 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20여 년이라고요? 그럼 지혜가 대학생일 때부터.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철이 사업을 확장한다며 서울을 자주 드나들던 시기가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믿고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림을 꾸려나갔는데 영철은 서울에서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무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영철 씨가 박미경 씨에게 매달 상당한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송금되었더군요.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돈이 부족하다며 검소하게 살자고 했던 영철이 다른 여자에게는 그런 대우를 해주고 있었다니요. 그 아이는 몇 살이에요? 유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6살로 확인됩니다.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영철 씨가 학비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사의 대답에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의 딸 지혜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택배로 왔던 그 예쁜 원피스가 바로 이 아이의 어릴 적 옷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영철을 불러 모든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당신 정말 미경이라는 여자와 딸까지 있어요. 영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어려울 때 미경이가 많이 도와줬고. 영철의 변명을 들으며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와줬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당신과 결혼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평생을 바쳤는데 저는 도움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유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철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학비까지 대주면서 우리 지혜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까지 했잖아요. 유순자가 소리치자 영철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순자는 영철이 자신과 친딸보다 다른 여자와 그 딸을 더 챙겨줬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지혜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딸까지. 지혜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20여 년간 계속된 영철의 이중생활, 박미경에게 보낸 생활비, 그리고 그 딸의 학비까지. 지혜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른 딸은 학비까지 대줬다고요. 지혜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이런 아빠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어요. 순자는 딸의 지지를 받으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철은 뒤늦게 사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 씨, 지혜야,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 아니냐.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니? 영철의 간청에 지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미 늦었어요. 20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다른 가족을 꾸리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세요.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영철의 불륜과 이중생활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영철의 변호사는 과거 일이고 지금은 관계가 끝났다며 변명했지만 순자 측에서는 20여 년간 지속된 체계적인 배신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철에게 박미경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영철은 법정에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법정에서 영철의 고백을 들으며 지난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순자와 영철 사이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50년 넘게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철 측 변호사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보고 순자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고요? 순자가 자신의 법무사에게 물었습니다. 영철은 자신이 운영했던 건설업체가 몇 년 전 부도가 났고 현재 남은 재산은 집과 약간의 예금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영철이 그동안 박미경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보냈다면 어디서 그 돈이 나왔을까요? 법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철의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영철은 결혼 초기 순자의 친정에서 받은 결혼 자금을 사업 미천으로 사용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니 새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가난한 형편에도 어렵게 모아주신 돈으로 당신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순자가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평생 갚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자 씨 부모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순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갚으려고 노력했다면서 왜 다른 여자에게는 그렇게 돈을 썼어요? 제 친정돈으로 성공해놓고는 그 돈으로 바람을 피우셨잖아요. 순자의 말에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은 질서를 유지하라며 경고했지만 순자의 마음속 분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영철의 변호사가 예상치 못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순자와 영철의 오래된 패백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순자와 영철, 그리고 순자의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왜 갑자기 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사는 사진을 뒤집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연필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죄, 나의 벌. 용서받지 못할 김영철이라는 글귀였습니다. 글씨체는 분명 영철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글귀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제 영철이 이런 글을 써놓았을까요? 영철은 그 글귀를 보자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영철 씨. 순자가 놀라서 부르는 순간 영철은 그대로 법정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즉시 응급조치를 지시했고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아빠. 지혜가 법정 뒤에서 달려나와 영철을 흔들었습니다. 영철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영철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순자와 지혜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순자는 중환자실 앞에서 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영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깨어날까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깨어날 거야. 당신 아빠는 강한 사람이니까. 순자가 딸을 위로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영철이 법정에서 쓰러지기 직전에 본 그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패백 사진 뒷면의 글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며칠 후 영철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약해져서 말하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순자는 영철의 병실을 지키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잠정 중단되었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순자는 영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배신한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진 불쌍한 사람일까요? 순자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박미경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경은 순자를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경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렸습니다. 순자는 미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이지만 동시에 영철을 걱정하는 마음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이 이 작은 병실에서 다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박미경의 등장으로 병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순자는 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박미경 씨군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순자는 미경의 사과를 듣고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 물건들을 보냈어요? 순자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영철 씨가 더 이상 저와 연락하지 말자고 하셨어요. 수진이도 이제 다 컸으니 혼자 살겠다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20년을 함께 했는데 그렇게 버림받는다는 게. 순자는 미경의 말을 들으며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미경도 결국 자신처럼 영철에게 버림받은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그 물건들을 보낸 거군요. 순자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영철 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후회됐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영철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미경이 왜 여기에? 영철의 목소리는 가냘펐지만 미경을 본 순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미경은 영철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영철 씨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수진이도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하던지. 순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미경이 영철을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순자가 상상했던 것처럼 단순히 돈을 노린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병실에 들어오다가 미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지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순자가 대신 소개했습니다. 지혜야, 이분이 박미경 씨야. 너 아빠와. 지혜는 미경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 여자분이시군요. 저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지혜야, 그만해. 순자가 딸을 말렸습니다. 미경은 지혜에게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순자는 딸을 따라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영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철 씨,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수진이도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순자는 미경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영철을 아버지로 알고 지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철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도 수진이한테도 순자한테도. 영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두 가정 모두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순자는 영철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영철은 두 가정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경이 순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게 됐어요. 영철 씨가 사업이 어려울 때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신 인연으로 만나게 됐는데, 미경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그동안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셨다고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셨거든요. 영철 씨가 어려울 때 일자리도 주시고 자금도 빌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다가 영철 씨를 알게 됐고, 순자는 이제야 영철이 어떻게 사업 위기를 넘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철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순자 씨 친정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망해가는데 미경이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완전히 망했을 거야.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미경의 집안 도움으로 영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속이고 그 여자와 관계를 시작한 거예요. 순자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영철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움이었어. 그런데 수진이가 태어나고 점점 가족같이 되어버렸어. 영철이 말을 잇지 못하자 미경이 대신 말했습니다. 영철 씨가 수진이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주말마다 만나고 생일 때마다 선물도 사주시고. 순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보다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영철이 다른 딸에게는 그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의 친딸인 지혜에게는 무관심했던 것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수진이는 몇 살이에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26살이에요.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미경의 대답에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혜의 손에는 낡은 가죽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 물건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지혜가 일기장을 순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빠가 뭔가 계속 써놓은 것 같아요. 순자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영철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일기의 첫 줄에는 나의 죄책감과 후회에 대한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영철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경도 일기장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자는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알아야 할 내용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순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영철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20여 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고 영철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미경이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기로 하셨다. 순자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실패한 사업 때문에 처가에서 받은 돈까지 날려버릴 뻔했는데 정말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순자는 일기를 읽어가며 영철의 마음속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움으로 시작된 미경과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미경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순자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고 미경이는 아이를 낳겠다고 한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다. 지혜는 어머니 옆에서 일기 내용을 함께 읽으며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경도 조용히 다가와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철의 일기에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났다. 정말 예쁘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도 되는 걸까? 순자와 지혜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래도 이 아이에게만은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 순자는 영철이 수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기의 중간 부분에는 순자에 대한 죄책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믿고 살고 있다. 내가 서울에 출장 간다고 하면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하고 시어머니까지 돌봐준다. 정말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 나는 순자를 사랑하지만 미경이와 수진이도 포기할 수 없다. 미경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철이 자신과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지만 동시에 순자에게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 이렇게 고민하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미경이 중얼거리자 순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일기장의 후반부에는 더욱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가 대학에 들어갔다. 등록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한다.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수진이 학비도 대줘야 하고. 나는 정말 이기적인 아버지다. 지혜는 이 부분을 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가 저 때문에 고민했다고요? 그런데 왜 다른 아이 학비는 충분히 대줬어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딸을 달래며 일기를 계속 읽어갔습니다. 영철의 고뇌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워질수록 영철의 후회는 절절해졌습니다. 순자 친정에서 받은 돈을 갚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경이와 수진이에게 더 의존하게 됐다. 악순환이다. 나는 두 가정 모두에게 제대로 된 남편,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쓴 듯한 글이 있었습니다. 미경이에게 이제 그만 정리하자고 말했다. 수진이도 다 컸고 나도 늙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 순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 나이에 그런 충격을 줄 수는 없다. 나는 정말 비겁한 놈이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철이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리고 자신과 미경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철의 이기적인 면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영철이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일기. 읽었구나. 순자는 영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고민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미경이 영철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영철 씨, 저도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하지만 저희도 힘들었어요. 특히 수진이가.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왜 친구들처럼 아빠와 당당하게 다닐 수 없는지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지혜는 아직도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고민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결국 저와 엄마는 속고 살았고 아빠는 두 가정을 다 가졌잖아요. 지혜의 말에 영철은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철을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고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속고 살았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미경과 닮은 얼굴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여성이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병실에 있는 순자와 지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분들은? 순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영철의 또 다른 딸이었습니다. 수진은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영철이 왜 이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진의 등장으로 병실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 영철이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은 수진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영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경이 수진에게 순자와 지혜를 소개했습니다. 수진아, 이분이 아버지의 부인 이순자 사모님이시고 저분이 언니 지혜 씨야. 수진은 깜짝 놀라며 순자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는 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이북 동생이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순수한 모습을 보니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영철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 모였으니까 내가 할 말을 해야겠어요. 영철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정을 모두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두 가정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순자는 영철의 고백을 들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시절, 영철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혼자서 견뎌내야 했던 외로운 시간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 씨. 영철이 순자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당신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해 주신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면서도 그 고마움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미경이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당신에게는 거짓말만 했고. 영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경도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영철 씨가 결혼하신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었나 봐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지혜 언니. 저는 어릴 때부터 왜 다른 친구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는지 궁금했어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는 바쁜 분이시니까 이해해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모든 걸 알겠어요. 수진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지혜는 수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해야 할 존재였지만 수진도 결국 어른들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아이였습니다. 수진 씨.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아버지 때문에. 순자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며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영철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영철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이 있어요. 순자 씨,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나는 당신을 붙잡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미경이와 수진이를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니까요. 영철의 간청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복수나 이혼이 아니라 남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였습니다. 영철 씨.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속았으니까요. 하지만 순자는 잠시 멈춰서 미경과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경 씨와 수진 씨는 다른 문제예요. 이 사람들도 결국 당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은 하겠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각자의 길을 찾아서 살아가면 돼요. 우리 모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영철은 순자의 말을 들으며 깊은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혜도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순자에게 깊게 인사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영철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이혼은 성사되었지만 순자는 원망보다는 새로운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젊은 시절 꿈꿔왔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은 것입니다. 영철은 작은 헌책방을 열어 여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읽었던 책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조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과 수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는 부모님의 선택을 모두 존중하며 각자의 행복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진과도 조금씩 연락하며 이복자매로서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아픔을 통해 순자는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의 전쟁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성숙한 마음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